일본 방위성이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다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아니 진짜로요. 이게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비웃던 그 일본이 지금은 우리 전투기를 사달라고 손 벌릴 판국이 된 거예요. 이 반전 드라마의 시작은 바로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써낸 전설적인 기록에서 출발하는데요. 무려 16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600회라는 숫자가 얼마나 미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이건 그냥 많이 날았다는 게 아니라 13,000개가 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하나하나 전부 통과했다는 의미거든요. 초음속 돌파는 기본이고요. 공중급유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이건 기적이다라고 입을 모을 정도의 성과를 달성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로, 0, 무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항공우주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무사고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사색이 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 이웃 일본입니다. NHK를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국의 KF-21 성공 소식을 보도하면서 자국 방위성을 향해 전례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한국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대체 뭐 하고 있냐는 게 일본 언론의 주된 논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게 일본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일본 열도가 이토록 열등감에 휩싸여 폭발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발생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처참한 사고 때문인데요. T-4 중등 훈련기가 추락하면서 일본 방위산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일본 당국이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애를 썼던 이 사고의 현장 모습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T-4 훈련기는 일본이 자랑스럽게 국산화했다고 떠벌리던 기종인데요. 조종사들이 기초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투기로 넘어가기 전에 타는 중간 단계 훈련기예요. 길이 13m의 최대 속도는 마하 0.9, 항속거리는 약 1300km 정도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물건인 줄 아세요? 무려 1988년부터 생산된 기체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7년 된 고물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요즘 37년 된 자동차도 안 타는데 37년 된 전투기를 하늘에 띄우고 있었던 거죠. 사고는 오후 3시경에 발생했어요. 아이치현 고마키 기지를 이륙해서 미야자키현 유타바루 기지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이누야마시 산악지대에 그대로 처박힌 겁니다. 이륙 직후 높은 고도에서가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제 막 프로펠러 훈련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조종사의 훈련 비행이었다는 거예요. 탑승자는 훈련생과 교관 2명이었고요. 일본 현장 기자가 중계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륙한 지 불과 156km도 안 되는 가까운 지점에서 사고가 났으니까요. 더 가슴 아픈 건 탈출 장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탈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은 조종사가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거든요. 실제로 주택가 근처였고 조종사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기체를 인 적이 드문 산악지대로 유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돼요. 결국 일본 방위대신이 수색 작업 끝에 발표한 건 기체 일부와 대원들의 유해로 보이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사고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기체의 파손 정도가 심각했고 2명의 조종사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야자키현 유타바루 기지 소속이었던 이 T-4 훈련기의 추락 사고는 일본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흥미로운 건 일본 방송이 이 사건을 추가로 이슈화하는 걸 극도로 조심하면서 최대한 간결하게만 보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일본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고의 핵심 문제는 바로 기체의 심각한 노후화입니다. 1988년부터 생산된 T-4는 30년이 넘은 기체가 수두룩한데요. 현장에서는 날아다니는 고철이라는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나올 정도예요. 그럼 일본 방위성이 손 놓고 있었냐? 아니에요. 이미 2002년부터 후속 기종 검토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2002년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2025년인 지금까지 무려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식 결정장애의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일본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엄청 거창하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기술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플랜 B로 뭘 들고 나왔냐면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럼 유럽 기체는 어떠냐?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일본의 입맛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일본 내부에서조차 차라리 한국에 T-50을 수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진짜 상상이나 하셨어요? 한국이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가 일본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T-50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아서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동,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진출까지 앞두고 있는 베스트셀러 기종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필리핀 등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도 도입했어요.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보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할 처지가 된 거니까요. 실제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국 공군의 고계 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일본에서 공연을 할 때 중간 급유를 위해 일본 기지에 들렀거든요. 그때 일본의 T-4 운용 부대인 블루 임펄스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T-50의 운용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고 해요. 물론 일본 보수 세력은 어떻게 한국산을 쓰냐 하며 발끈하고 있지만요.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당장 추락할지 모르는 30년 넘은 노후. 기체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산밖에 없다는 게 일본 방위산업 내부의 솔직한 평가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여기서부터예요. 일본이 탐내는 게 비단 T-50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1600회 무사고 비행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양산 단계에 돌입한 KF-21. 보라매에 대해서도 일본이 은밀하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정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 아니에요? 일본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난항을 겪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공백을 한국의 기술로 메워보려는 속셈인 거죠. 일본은 이미 자국 독자 개발을 포기하고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로 선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발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예요. 반면에 한국은 어떠냐? 2026년 하반기에 실전 배치를 앞둘 만큼 속도전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군사 전문가들이 KF-21 개발 속도를 보고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항공우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라는 거예요. 보통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20년, 30년 걸리는 게 정상인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까지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 속도는 일본 방위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KF-21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냐면요. 최첨단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능동전자주사 위상배열 레이더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최신식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국산 항전 장비까지 탑재했는데도 운영 유지비가 합리적이라는 엄청난 강점이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일본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F-35의 유지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진짜 천문학급이에요. 그리고 자체 개발 중인 기체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일본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능도 검증됐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바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이 어땠는지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전투기 개발한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비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꾸로 우리 기술력을 부러워하고 도입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이게 바로 역전의 아이콘이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T-4 추락 사고와 한국의 KF-21. 완벽한 시험 비행 성공은 두 나라의 방위산업 수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한쪽은 30년 된 고물기체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최신의 전투기로 1600회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으니까요. 이보다 더 극명한 대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본의 고민은 훨씬 더 깊어요.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전투기 전력을 보면 F-15J, F-2, F-35A 이렇게 세 가지 주력 기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F-15J는 1980년대에 도입된 기체예요. 업그레이드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 플랫폼 자체가 40년이 넘은 구형이거든요. F-2는 일본이 자랑스럽게 국산 전투기라고 부르는 기종인데 사실은 미국의 F-16을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독자 개발이 아니라 라이센스 생산에 가깝죠. 그리고 F-35A는 미국에서 사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대당 가격만 따져도 엄청난데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개조하거나 무장을 탑재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나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한 게 F-3 개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게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선언했다가 기술적으로 막히니까 미국과 손잡겠다고 했다가 미국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국, 이탈리아랑 손잡으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일본의 계획은 자국 주도로 개발해서 일본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국 공동 개발이 되면서 일본은 그냥 파트너 중 하나로 전락해버린 거죠. 게다가 이 프로젝트도 언제 완성될지 기약이 없어요. 낙관적으로 봐도 2030년대 중반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일본은 지금 당장 써먹을 전투기도 부족하고 개발 중인 전투기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미국산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기존 전투기들은 노후화되고 있고 이런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어떤가요? KF-21이라는 최신의 전투기를 거의 독자 기술로 개발 완료했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 들어가고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KF-21이 단순히 전투기 하나 개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다른 분야로도 파급되거든요. 항공전자, 레이더, 엔진, 소재, 시스템 통합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발전했어요. 실제로 KF-스무한 개발에 참여했던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회사들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우리 제품을 팔고 있어요. 폴란드의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패키지로 수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얼마짜리 계약인 줄 아세요? 수십조 원 규모예요. 일본이 이런 한국의 성장세를 보면서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시죠?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방산 강국은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버린 거예요. 특히 지상무기 체계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고 항공 분야에서도 이제 한국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항공 무기 도입론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를 보면 T-50 도입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하죠. 자존심 상하니까요. 근데 비공식 루트로는 한국 측에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특히 일본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T-50의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한국이 T-50을 운용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고장률은 어떤지, 부품 수급은 원활한지, 조종사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실제 운용 데이터를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다 훌륭하거든요. T-50은 가동률도 높고 정비도 쉽고 조종사들 만족도도 높아요. 일본 조종사들이 T-4를 타면서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성능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T-4로 훈련받은 조종사가 바로 F-15나 F-2 같은 현대식 전투기로 넘어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체 성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T-50은 어떤가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현대식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조종사들이 실제 전투기와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어요. 훈련 효율성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거죠.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이 한국 블랙 이글스 공연을 보러 왔을 때 T-50의 기동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어요. 수직 상승, 급강하, 롤 기동 등등 T-4로는 꿈도 못 꿀 기동을 T-50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걸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KF-21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T-52 고등훈련기라면 KF-21은 실전 전투기거든요. 그것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최신의 기종이에요. 스텔스 성능은 5세대만큼은 아니지만 4.5세대로서는 최고 수준이고 무장 탑재량도 충분하고 레이더 성능도 뛰어나요. 일본이 KF-21을 탐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F-35와 자체 개발, 전투기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완벽한 중간 옵션이기 때문이에요. F-35는 너무 비싸서 대량 구매가 어렵고 자체 개발 전투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사이를 KF-21로 채우겠다는 거죠. 게다가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해요.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실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일본 항공자위대가 필요로 하는 전투기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 200대 이상이에요. 근데 F-35를 200대 사려면 얼마나 들까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도 F-35를 100대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다른 기종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다른 기종의 최유력 후보가 바로 KF-2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 보수파들은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한국산을 사느니 차라리 중국산을 사겠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중국산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미국산은 너무 비싸고 유럽산은 성능이 애매하고 그럼 뭐가 남아요? 한국산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일본에게 정치적으로도 무난한 선택지예요.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듯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KF-21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일부는 미국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KF-21을 사더라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무기 체계를 쓰면 상호용성이 높아져서 좋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 사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아시아에서의 기술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조선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선생님이었죠. 근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조선 분야를 보세요. 한국이 세계 1위고 일본은 한참 뒤처져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기아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추월했어요. 전자제품은 어떤가요? 삼성, LG가 일본 전자 회사들을 완전히 누르고 있죠. 이제 방산 분야까지 한국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언론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그냥 옆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쟁자, 아니 추월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경제 전문지들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기사가 넘쳐나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일본이 느끼는 위기감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방산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력의 총합을 보여주는 분야거든요. 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항공역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모두 들어가요. 한국이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건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속도감이에요. 한국은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실행을 빨리 해요. 일본은 어떤가요? 회의만 수십 번 하고 보고서만 수백 장 쓰고 그러다가 시간만 흘러버려요. T-4 후속 기종을 23년째 결정 못하고 있는 게 딱 그 예시죠. KF-21 개발 과정을 보면 한국의 추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2015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22년에 첫 비행을 했어요. 7년 만에 첫 비행까지 간 거죠. 그리고 2025년 현재 1600회 무사고 시험 비행을 완료하고 양산 직전 단계까지 왔어요. 전체 개발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의 F-35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20년 넘게 걸렸어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비슷해요. 개발 시작부터 실전 배치까지 2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절반의 시간에 해낸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에요. 일본은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린가? 우리는 왜 결정을 못 내리는가?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가? 일본 방위산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